네, 옥터드 기초생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물의 공부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물이라는 거는 공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암기형 과목이에요. 암기형 과목인데 이런 암기형 과목을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칸을 채우는 거를 암기라고 할게요. 자, 이 암기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채워가는 방법이 있고요.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채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칠하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또 여기도 이렇게 대충 한번 칠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런 빈 공간들이 나오죠. 이런 공간들을 나중에 다시 이렇게 막 칠하는 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착착착착 칠해가고, 이걸 한번 다 칠하면은 다시 또 처음부터 칠하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이렇게 대충 칸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암기법을 둘 다 해봤습니다. 둘 다 해봤는데 더 효율적인 게 뭐였냐면은 2번. 요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지금 기초, 그리고 기본, 그냥 같은 겁니다. 기초,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심화 강의, 그 다음에 전공 강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자, 이랬을 때 기초 강의에서는 뭘 하느냐. 자, 이렇게 도화지가 있을 때 이 도화지에 대충 빗금을 끊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고요. 이 강의에서 뭐 대단한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심화 강의가 있는데 심화 강의는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칠하는 단계죠.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칠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심화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내용,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심화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 있습니다. 요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빈틈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직접 채우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전공 과정이고, 자, 요거는 임용 생물 이렇게 부르기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미 제가 다 찍어 놨고요. 자, 강의를 들으실 때 요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3월에서 한 5월 정도, 두 달 정도 거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심화랑 전공은 따로 들어도 되지만 같이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비금을 막 칠한 다음에 색칠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즉 심화를 한 단원 들었다 그러면은 전공 임용생물도 한 단원 같이 듣고,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따라서 쭉 이어오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걸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자, 이게 원래 사실 어떤 공부법이냐면은 T자형 공부법이라. 그래서 지금 요 기초 강의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요 기초 강의로 이렇게 큰 선을 하나, 맥락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빠지는지 요 정도만 딱 잡고 가면 됩니다. 이게 기초 기본 강의예요. 자, 그 다음 심화 강의에서는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선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전공에서는 다시 이런 식으로 더욱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잡아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 편입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디테일을 가장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요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것만 들어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면접이 있죠. 자, 면접에서 생물을 내는 학교들이 조금 쉽게 나옵니다. 즉, 다른 전공과, 즉 생명공학이라든지 뭐 화학 이런 데랑 시험을 같이 공통적으로 출제하는 데는 메디컬 수준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시험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면접에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게 되죠. 자, 그게 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합격이 힘들어요. 요거는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대충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3, 5월이었으면은 심화와 전공 같은 경우는 이 이후 5월 중순인 한 6월부터 해가지고 대략 한 11월까지 쭉 이어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마 12월 중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12월 말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뭐 빨리 들으면 좋긴 한데, 자, 중요한 거는 빨리 듣는 게 아닙니다. 빨리 듣는 게 아니라 우리 기억이라는 거는 결국은 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빨리 진도를 내가 쫙쫙 뺀 다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복습을 해야겠다, 요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진도를 빼죠. 자, 진도를 빼고 나면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 한번 다 들었기 때문에 아, 이제 이래도 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생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학 유기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생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오늘 강의를 예를 들어가지고 2시간을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자, 1시간 30분, 15분, 15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즉 복습을 하셔야 돼요. 즉 2시간 강의를 들었을 때 나머지 요 다 더한 게 2시간이죠. 2시간 동안은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처음에 2시간 강의를 듣고 나면요. 1시간은 요 강의에 대해서 지금 들은 요 강의에 대해서 복습을 하세요. 자, 복습을 하실 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그거를 그냥 한번 쭉 보고 외우고 아 요게 요런 거였지 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시겠죠.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본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거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30분. 자, 요거는 요 강의 복습하는 거 아니에요. 요 강의 복습하는 게 아니고 어제 들은 강의 있죠. 혹은 전에 들은 강의, 최근에 가장 최근에 들은 강의. 요 강의를 30분 동안 복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놓은 상태에서 뭘 외워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슬슬 머리를 적셔가듯 외우는 겁니다. 단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셔가듯이 안 외워지면 때로 그냥 흘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복습을 하시고 요때는 이제 제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뭘 하느냐?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 본 강의. 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4단원 지금 뭐 나가고 있다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3단원, 요거는 2단원이 되겠죠. 자, 요거를 복습을 합니다. 이때 이미 적시듯이 우리가 암기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때는 이제 제대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특징이 이렇게 7가지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 7가지를 달달달 외워주셔야겠죠. 규칙적인 정렬 구조, 에너지의 교환을 한다. 그리고 생장과 발달을 한다. 생식을 한다. 조절작용을 한다.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진화적 적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제 외워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마지막 15분 동안은 이제 아시겠죠? 일단은 요거를 외웠던 거를 내가 이제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얘들을 쫙 가린 상태로 생명의 특징이 뭐가 있었지 하고 7개를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옆에 글씨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적으면서 백지복습을 하든지 스스로 테스트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뭐 유료 강의 듣는 분들은 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한 30개 정도, 25개에서 많게는 40개까지 평균적으로 한 30개 정도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드릴 건데 그거 꼭 풀어보시고요. 객관식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랑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복습하는 거 가린 상태로 이렇게 외우는 거, 요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내가 외운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외워가지고 확실하게 말로 생명의 특징 7가지를 말해보시오 하면은 요거를 앞글자를 뭐 따가지고 외우든 아니면은 뭐 외울 수 있으신 분들은 끝대로 외우시든 통째로 어쨌든 외워가지고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암기 복습법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물 공부법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짜로 생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생물학과 그 주제들 이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번호는 제가 어떻게 매길 거냐면요. 가장 큰 거 이렇게 일반적인 숫자 1에다가 점 이런 숫자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매겨진 거, 그 다음에 2개가 매겨진 거, 그 다음에 원기호,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질 겁니다. 자, 이 번호의 흐름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이런 거 무조건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원래 1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제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뺀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게 가장 큰 번호 기준이고 어떤 게 가장 작은 번호 기준인지 나중에 가, 나 여기까지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생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생명체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캠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반적인 생물학 상식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공생물을 배웠다면은. 하지만은 그냥 요 수준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뒤에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뒤에서 나중에 앞에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다르다라고 말을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캠벨, 즉 일반 생물 수준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학교마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풀어야 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생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달라서 일단은 요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특징 진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 어떤 특징이냐면은 아까 잠깐 봤지만은 이런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규칙적인 정렬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꽃을 봅시다. 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꽃이 생겼는데, 자, 해바라기 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이런 패턴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자, 뭐 꽃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나비 같은 것도 보시면은 그런 어떤 패턴 무늬들을 똑같이 대칭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데칼코마니 어릴 때 배우면서 이렇게 종이를 접었다 펴면은 똑같은 양쪽에 무늬가 있는 거를 미술 시간에 실습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이 일반적인 자연계에서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엔트로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 전체를 고립계로 보면은 이 엔트로피는 원래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생물은 열린 개죠. 그래가지고 외부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부 구조를 이런 식으로 조직화할 수가 있어요. 세포 안쪽에 모든 거를 밀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단백질들을, 원래 단백질들이 이렇게 막 펴 있는데 얘들을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접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세포가 있으면은 또 세포 안에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또 다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모아,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DNA가 되겠죠. DNA를 염색체 형태로 몰아넣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모두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국소적으로 엔트로피가 막 증가해 가지고 무질서도가 일어나려는 거를 억제를 하거나 감소시키는 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자, 하지만은 생물이랑 환경, 그러니까 이런 생물이 있지만은 이런 생물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거를 모두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 개의, 이런 거를 전체를 개라고 하거든요. 이런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자, 엔트로피란 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무질서도, 규칙적이지 않고 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상황을 무질서도라고 하죠. 우리 방도 가만히 냅두면은 무질서도가 증가해가지고 막 어지럽히죠. 대신에 가끔씩 우리가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 번씩 해주죠. 이런 거고, 특히 그 중에서 규칙적인 정렬 구조를 가지는 게 생명의 특징이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에너지 교환입니다. 자, 에너지라는 말을 아까 제가 규칙적 정렬에도 한번 썼죠. 그래서 생물은 계속 열린 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에너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이거를 대사를 하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생물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빛 에너지를 HV라고 쓰거든요. 이런 빛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을 할 수 있어. 우리 ATP라고 하는, 자, 이름만 들어두세요.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자, 뭐 이런 나비 같은 경우에는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데, 자, 종속, 다른 거에 속해가지고 영양을 획득하는 생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기물, 즉, 요 식물에서 이제 뭐 꿀을 먹는다 해가지고 다른 생물에서 어떤 유기물을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ATP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죠. 자, 이래서 이런 에너지의 흐름은 이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또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긴 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열 형태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주위에 열 발산을 하니까 이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게 되겠죠. 열을 받아가지고 엔트로피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이거 화학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자, 시작부터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옆에 규칙적인 정렬을 한다, 에너지를 교환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요거는 그냥 제가 부가적인 설명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 생장과 발달 봅시다. 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생명체들은 어릴 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혹은 세포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수정을 거쳐가지고 세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분할을 하게 되죠.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을 하니까 세포의 수가 늘어나요. 이렇게 커지는 거를 이제 생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발달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개구리가 뒷다리가 쏙 나오게 되고 앞다리가 쏙 나오게 되고, 뭐 원래 꼬리가 있던 꼬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다른 형태로 발달하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발달이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생식. 자, 일반적으로 우리 사물이
갑자기 자기 혼자서 두 배로 막 늘어나거나 복제를 하거나 하진 않죠. 컴퓨터 프로그램상 뭐 바이러스는 그런 걸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무생물들은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통해 가지고 혹은 짝짓기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후 세대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있는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절반만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식을 하는 게 생명의 특징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냥 그대로 유전자를 후세대로 넘기는 거. 자, 이런 거를 보통 무성생식 이렇게 부르고요. 반면에 짝짓기 등을 통해 가지고 수정으로 자기의 유전자의 일부를 넘기는 거를 보통 유성생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모두 진행이 되기 전에 이 생명체에서 DNA의 복제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 DNA를 넘겨주는 게 삶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NA를 복제를 하고 이 DNA와 함께 이제 세포질 성분들도 일부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생물체는 뭐 출합법이라든지 이분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랑 유전적으로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또 교배를 통해 가지고 유전의 절반을 가진 자식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일벌이라든지 일개미 이런 애들은 생식을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암컷 개체들인데 자, 모두 자식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생태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런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생식이 생명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시면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요것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생장과 발달 과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발달은 이제 유전자의 발현이 이제 시간적, 공간적 조절로 세포가 아까 분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이 두 과정, 생장과 발달 두 과정은 자발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은 에너지 투입 없이 일어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요. 다음에 효소 촉매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투입해서 효소 촉매 반응을 통해 가지고 생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비평형 과정이다.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효소도 제가 E라 쓸 거예요. 요거 영어로 효소를 엔자임 이렇게 부르는데 ENZYME 이래가지고 엔자임이라고 부르는데 앞글자 따가지고 얘도 E라고 적을 거고요. 에너지도 에너지는 알죠? E라고 앞으로 적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생식했고 조절 봅시다. 자,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 생물은 항상성이라는 걸 가져요. 말 그대로 항상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항상 내 안의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온도인 체온, 뭐 아니면은 혈당. 자, 혈당이라는 거는 혈중 당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온들의 농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과정이 이제 신경계 작용을 받는다, 아니면은 내분비계 작용을 받는다든지, 이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 그냥 필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다른 세포 신호 전달 이런 걸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제가 생물을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다시 채워라 했죠. 요게 지금 요런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요거를 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면은 여러분들 외울 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대충 이렇게 한번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요거를 자세히 배우면은 앞에 또 복습을 하게 되겠죠. 그때 요걸 보면 아, 그게 요 말이었구나 하고 넘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조절 과정은 외부 조건이 이제 변하더라도 내부 상태, 나의 몸속 안쪽 상태는 항상 일정하게 범위에서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조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거는 이게 절대적인 값을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뭐 무조건 뭐 체온은 36.5도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불어도하게 한 36.5도에서 뭐 사람이 한 40도까지는 그래도 살 수는 있죠. 이렇게 높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려는 성질은 있지만은 요 사이 값을 맞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환경에 대한 반응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생물은
우리 손가락을 찌르면 아프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고 있죠. 이런 자극들을 감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주위에 시계가 째깍째깍하는 소리가 안 들릴 거고요. 제 말에 오롯이 집중을 한 상태로 공부를 하고 화면을 보겠죠. 하지만 집중을 안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옆에 뭐 유튜브를 틀어놓고 쇼츠를 보고 있는다든지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하나에만 집중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생명체들은 화학적이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자극을 받게 됐을 때 수용체에 이제 단백질이라는 게 얘들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막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까 제가 세포를 잠깐 그렸죠. 자, 세포라는 단위가 있으면은 그 세포는 이런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자, 요 막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백질들이 박혀 있습니다. 자, 단백질도 뭔지 나중에 다 할 거예요. 들이 박혀 있고 얘들이 이제 어떤 리간드라고 하는 물질을 얘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뭐 물리적인 자극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리 자극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귀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귀 속에 고막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압력이 웅웅 하면서 전달이 돼가지고 고막을 떨리게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고막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름은 뭐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뼈들이 이게 원래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려 있긴 한데 그들을 진동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안쪽에 진동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림프액이라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림프액이 또 웅웅웅 하면서 떨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극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감각 세포들이 확대해가지고 그리게 되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떨림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휘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휘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얘들이 휨에 따라 가지고 이쪽으로 휘면은 열리게 되고 이쪽으로 휘게 되면은 닫히게 되는데 어쨌든 이온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신경을 전달해 가지고 소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물리적 자극을 우리 몸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 전달을 받게 되면은 얘들이 결국은 우리 어떤 행동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생리적 반응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겠죠. 자, 이 과정은 무작위적 반응이 아니라 어떤 정보 처리랑 에너지를 동반하는 과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진화적 적응 한번 봅시다. 자,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요 7개 외우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진화적 적응은 뭐냐면 일단 진화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진화는 뭐 제가 종교적 이론 유형이 아니에요. 그냥 요거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화는 지구 생명체에서 이제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는 어떤 나라는 한 사람의 개체 수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 명이 이런 어떤 집단에서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유전 변이가 쌓여가지고 자연 선택으로 환경에 더 적합한 형질로 축적되는 게 진화라는 겁니다. 가지고 누군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을 거고 누구는 흰 피부를 가지고 있을 거고 또 누구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렇게 쌓였을 때 환경적으로 만약에 햇빛이 되게 진한 환경이다. 자, 그러면은 흰 피부는 타기가 더 쉽겠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검은 피부가 이 집단에서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흰 피부는 뭐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애들이 쉽게 죽을 수가 있겠죠. 그냥 대체적인 그냥 예시입니다. 뭐 동물로 예를 들면은 뭐 아니면은 흰 토끼와 검은 토끼가 있는데 기후가 원래는 따뜻했어요. 따뜻해가지고 자, 녹색 풀이 있고 이런 그늘에서 살 수 있는 검은 토끼들이 천적들의 눈에 덜 띄겠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더 우세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기후가 변해가지고 눈이 많이 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눈이 하얗죠. 하얗게 되면은 검은 토끼는 훨씬 더 눈에 잘 띌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흰 토끼가 훨씬 더 우세해질 거죠. 그래서 자연 선택을 통해 가지고 환경에 더 적합한 형질들이 축적되는 과정, 이거를 그냥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에서 또 흰 토끼가 나올 수 있죠. 자, 요런 거는 이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죠. 나오면 안 되는 애들이, 자, 돌연변이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왜 나타나는지. 이런 돌연변이는 무작위적이지만은 이런 적응은
환경이랑 계속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비무작위적으로 관찰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은 생명 현상이 관찰되려면은 장기적인 어떤 시간 규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거는 대체로 이제 화석 기록을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다양성과 함께 형태의 어떤 통일성도 나타나게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해마는 물고기입니다. 해마, 그 다음에 산토끼, 뭐 벌새, 기린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얘들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잘 뜯어보면은 얘들도 머리, 몸통, 사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게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물들은 현재 한 180만 종 정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게 한 180만 종 정도가 있고, 얘들을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앞에는 속명에는 종소명 그리고 학명을 다 지어주게 되죠. 이런 학명을 가진 애들이 한 180만 종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자, 우리 곰팡이 있죠, 곰팡이. 그런 애들을 다 균류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애들은 한 10만 종, 그 다음에 식물들 이런 애들은 한 29만 종. 안 내도 돼요. 그냥 요 정도 규모가 지금 알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곤충은 한 100만 종, 그 다음에 척추동물들은 한 5만 7천 종 정도. 몰라도 돼요. 그냥 감만 잡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보다 훨씬 많은 게 이제 미생물입니다. 그래갖고 미생물까지 포함하면은 대충 한 1000만에서 1억 종 정도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물체는 1000만에서 한 1억 종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물들은 그래도 유사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얘들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은 뭐 산토끼와 다람쥐, 기린과 뭐 사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근연관계,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생물학자들은 얘들을 분류해가지고 다시 막 평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류했던 거를 또 재평가해가지고 얘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얘들은 이제 DNA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염기 서열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분자 생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특징을 통해 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크게 이제 세균, 요건 외우세요. 고세균, 그다음에 진핵생물, 이렇게 가장 크게 요 세 개로는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다양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원핵 생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진핵, 진짜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균들은 원핵 생물이기 때문에 핵이 없어요. 자, 핵이라는 거는 세포를 뜯어보게 되면은 그 안쪽에 이렇게 그냥 뭔가 모여 있는 게 관찰이 돼요. 그냥 핵. 우리 그냥 뭔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냥 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관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도 다시 뭐 여러 개의 개로 또 나눠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핵이 없는 거지 DNA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전 물질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고세균이 있는데, 자, 고세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얘들도 몇 개 개를 포함하고 그냥 영어로는 알케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영어 정도는 조금 알아두세요. 알케아 세균은 아까 박테리아라고 했죠. 그래서 자, 원핵생물들인데, 얘들도 원핵생물인데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온도가 엄청 높다든지 온천 같은 곳, 아니면은 염분이 엄청 진한 곳,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고세균이라 하고, 자, 참고로 고세균이 이름이 세균이 있지만 근연관계는 진핵생물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진핵생물은 유캐리오트라고 부르거든요. 유캐리오트라고 부르는데, 자, 요 안에 다시 나눠지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곰팡이 같은 균계, 식물계, 균계, 그 다음에 동물계, 이렇게 나눠지고, 옛날에는 일부 뭐 원생생물들을 포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분류는 계속 기준이 나눠요. 이거는 나중에 식생 분진할 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는 애들을 식물계라 하고, 다세포입니다. 다세포라 가지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들을 저장을 하기도 하고, 또 아까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계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제 주변 환경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죠. 우리 음식을 놔두게 되면은 그 음식에 이제 곰팡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피어오르죠. 자, 이런 애들은 이런 영양을 흡수를 해가지고 썩게 만듭니다. 자, 썩었다 하죠. 그래서 얘들은 생태계에서 일종의 분해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게 균류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계가 있는데, 자, 동물계들은 다른 생물체들을 이제 섭취를 하죠. 식물 같은 거를 먹거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거나 해가지고 에너지를 획득을 하는 애들을 동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잠깐 뭐 제가 아까 원생생물 말했는데, 자, 원생생물은 옛날에는 아예 다른 애들로 묶었어요. 여기 하나의 다른 애들로 묶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DNA 기준을 통해가지고 다시 여러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생생물은 조금 분류가 애매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단세포 생물이기도 한데 또 일부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진화적 유형관계를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뭐 원생 생물은 잘 몰라도 되고 요렇게는 알고 있자.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요거를 3역 6계 요렇게 분류 체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세균 있었죠. 세균을 이제 진정 세균계 요렇게 부릅니다. 고세균은 그냥 고세균계.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안쪽으로 나눠가지고 식물계, 균계, 동물계 나눴고 잠깐 설명드린 원생생물들이 있었죠. 그래서 원생생물계. 자, 이렇게 개가 하나, 고세균계 둘, 셋, 넷, 다섯, 6개 나눴기 때문에 6개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이게 더 세부적인 겁니다. 세부적으로 6개라 하고 그 다음에 크게 그냥 세균역, 그 다음에 고세균역, 그 다음에 진행생물역 이래가지고 3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3역 안에 6개가 나눠지는데 두 개는 똑같죠. 이름이 세균은 진정세균계, 고세균은 고세균계 하지만 진핵생물은 그 안에 세균계, 균계, 동물계, 원핵생물군계 이렇게 나눠진다. 요거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분류하면서 요건 다시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생물학적 구성의 단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제 요거는 잡다한 설명이고요. 생물권, 생태계, 군집, 개체군 이렇게 나눠진다.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을 계속 놓치면 안 돼요. 잡다한 설명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그런 설명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요걸 잡고 가세요. 자,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특성이 있을 때 이제 창발적 특성이라고 제가 이제 먼저 나타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은 제가 설명을 좀 뺄게요. 어쨌든 분자라는 게 있는데 이 수준에서 점점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자, 바로 아래 단계에 없던 새로운 특성이나 아니면은 다른 특징들이 각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창발적 특성이다. 새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 창의성 할 때 그 창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게 창발적 특성이다.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무생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꽃, 자전거 부품이 있으면은 요거 그냥 캠벨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전거 부품이 있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자 안에 뭐 나사도 있고 바퀴도 있고 철사도 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거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바퀴가 되었다가 그럼 굴러가겠죠. 얘 혼자서 굴러갈 수 있다가 나중에는 이런 바퀴 두 개가 있고요. 얘들을 이제 연결한 다음에 안장을 만들게 되고 핸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페달도 이제 달리게 될 거고 거기 이제 체인까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얘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죠. 자, 이런 거를 장발적 특성이라 부른다.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역시도요. 뭐 엽록소 다른 분자들을 막 그냥 시험관에 넣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썩는다고 광합성이 일어나진 않아요. 자, 하지만은 온전한 식물 이파리 내에서는 광합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물체만 이런 장발적 특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생물의 어떤 특성은 장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거는 각 부분의 어떤 상호작용,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엽록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안에 다시 이제 스트로마, 필라코이드 막 등등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을 각각 얘들이 연결 지어가지고 어떻게 얘들이 작용을 하는지 분석하는 거를 시스템 생물학이라 한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그냥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이런 설명을 딱 주고요. 각 부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시스템 연구학문을 무엇이라 하는가 해가지고 무슨 학문 이렇게 막 나열한 다음에 정답 시스템 생물학. 요게 이제 편입의 시험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환원주의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생명 형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엄청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분해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연구 관점을 환원주의적 연구 관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되게 복잡한 생태계 혹은 생물체 내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질,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항상성, 아니면 어떤 발생 과정 중에서 패턴이 만들어진다.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부분의 합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엽록소를 썩는다고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듯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환원주의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죠. 쪼개가지고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환원주의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적용 범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커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장발적 특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이게 PDF 받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그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사실 정리를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그냥 복잡한 생명 현상을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분해해서 설명하려는 연구 관점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물권 봅시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구성 단계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생물권, 생태계, 군집, 개체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자, 생물권이라는 거는 바이오스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H가 들어가야겠죠. 이런 건 수정해가지고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생물권들은 가장 상위 수준에 있죠.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상위 수준에서 생물학적 조직 단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구상에는 이제 모든 생명체랑 그 다음에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장소, 그러니까 장소라 하면은 뭐 육상, 물, 그 다음에 이런 땅뿐만 아니라 땅이나 물뿐만 아니라 어떤 공기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가 높아진 이런 대기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밑으로 여기가 물이라 하면은 바다가 있으면은 대양이 있겠죠. 이런 대양 아래 이제 바다까지 싹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 생물권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를 합친 게 생물권이다. 이렇게 알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태계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생물 군집들이 막 모여 있을 거예요. 생물들이 모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환경이 있겠죠. 상호작용하는 환경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합쳐가지고 생태계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특정 지역에 어떤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을 포함해가지고 뭐 토양, 물, 대기, 가스, 빛 이런 것들 이제 생물체랑 상호작용 NG입니다. 상호작용하는 무생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태학 이래가지고 배우게 될 건데 보면은 뭐 초원, 뭐 아니면 사막, 아니면 뭐 산호초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의 생태계라 부르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크기에 제한은 없어요. 가지고 어떤 작은 연못이 있다. 그러면 이 연못 하나 자체도 생태계가 됩니다. 혹은 지구가 있다. 이 지구도 지구, 연못 각각의 생태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생태계를 설명하면서 군집이란 내용을 설명을 잠깐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군집은 어떤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서로 다른 종의 어떤 개체군들의 집합을 군집이라 합니다. 막 모여 있으면은 서로 다른 종들을 포함해가지고 얘들을 군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얘들은 경쟁이라든지 포식 또는 공생 이런 관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군집의 구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집은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생물적인 구성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보기에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개체군 봅시다. 자, 개체군은 같은 종에 속하면서 동일한 지역 그리고 동일한 시간까지 존재하는 개체들의 집단을 개체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애들과 현재 사는 애들이 서로 과거가 멸종을 하고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개체군으로 묶으면 안 됩니다. 동일한 시간까지 존재하는 개체들의 집단을 개체군이라 해요. 그래서 개체군들은 서로 번식을 통해 가지고 유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화는 요 개체군 단위에서 수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생물 봅시다. 자, 이제 생물은 이런 생명체의 각각 개개를 의미하는 게 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의 교환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항상성 유지라든지 성장과 발달이라든지 생식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가진 존재를 생물이라 하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를 가집니다. 세포가 하나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물들은 열린 개이기 때문에 환경과 지속적으로 에너지나 물질 교환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은 맨 처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으로 퉁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기관입니다. 기관 해가지고 플러스 기관계까지 포함을 합시다. 자, 그래서 기관은 어떤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를 기관이라 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심장 아니면은 뇌 이런 것들을 다 기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신경 조직 이런 애들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는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신상결근 이래 가지고 외우면 됩니다. 신경 조직,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을 의미해요.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이 뭉쳐가지고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은 개체 수준에서 봤을 때 얘들이 이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 심장은 두근두근 대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역할, 뭐 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경계를 다 조절을 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관들이 이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돼 가지고 기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생리학이라는 거를 뒤에 배울 건데, 자, 요 생리학은 이런 기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우는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배설을 하는 작용을 모인 기관들이 모여 있는 배설계, 아니면은 우리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어떤 기관들이 모여 있는 소화계, 아니면은 이런 심장과 같이 혈관을 포함해가지고 혈류를 돌리기 위한 혈관계 혹은 순환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직 봅시다. 자, 조직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 신상결근 네 가지가 종류가 있고요. 자, 요런 거는 이제 심화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직이 뭔지 이런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구조랑 기능이 이제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얘들이 지금 점점 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식물, 동물, 자, 모두 여러 종류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을 이루게 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반은. 자, 그다음 세포. 자, 세포는 이제 이 생명의 구조적 혹은 기능을 하는 제일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생명 현상은 이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죠. 그래서 세포는 독립적으로 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다, 알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미생물, 효모. 자, 참고로 효모는 진핵생물입니다. 단세포이지만 진핵생물이에요. 이런 애들처럼 단세포 생물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세포들 간에 각각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분업을 하는 거죠. 세포들끼리. 사람 같은 경우에 다핵세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를 이루면은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여러 분화된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생명을 구성하게 되면은 다핵세포 생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포 소기관 봅시다. 자, 세포 소기관은 세포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를 세포 소기관이라 해요. 아까 제가 세포를 그리면서 안에 뭐 핵도 그렸지만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포체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골지체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자, 지금 제가 뭐 웅얼웅얼 한다고 잘 안 들린다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 말고도 뭐 미토콘드리아, 아니면은 뭐 리보솜, 아니면은 뭐 소포체, 이런 애들이 막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특히 아까 진핵생물 배웠죠. 그래서 진핵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를 진핵세포라고 하는데, 자, 이런 진핵세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뭐 막은 뭔지 알죠? 얇은 피막 할 때 막, 이런 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핵세포는 이런 막이 있고요. 막으로 세포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다른 막들이 또 다시 이런 세포 소기관을 구성을 하고 있다. 뭐 굳이 둘러싸이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자, 반면에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자체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이 안쪽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둘 다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그냥 DNA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백질들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는 이런 식으로 막으로 공간을 만들어 놨고 그 안에 방을 또 구획해 놓은 게 진핵세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세포 소기관은 이제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몰레큘. 그래서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이제 화학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학 단위예요. 그래가지고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최소 단위를 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이제 분자는 단순한 어떤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기능을 작용하는 주체로도 의미를 해요, 분자는. 그래서 효소의 활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전자 정보를 저장한다든지 혹은 신호를 전달한다든지 하는 어떤 생명 현상의 모든 기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자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배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뭐 핵산, 그다음에 지질, 탄수화물, 요거는 다 배울 거예요, 나중에. 요런 생체 분자들은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때 기능을 발현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 형성에 다시 얘들을 만들 때 에너지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아까 잠깐 언급드린 ATP라고 합니다. ATP는 화폐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 우리 돈을 항상 지불하죠.
그런 에너지를 ATP라 부른다. 자, 이것도 뭐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있는 분자입니다. 얘들도 나중에 배울 거고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되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설명을 주절주절 하고 있지만 엄청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어차피 다 뒤에서 다시 할 내용들이에요. 심화하면서 할 거고 우리 전공하면서 또 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흐름만 잡고 있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자 수준의 단위는 나중에 이제 상위 단계를 설명할 때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DNA와 유전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이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의 구조를 보게 되려면은 원소도 알아야 되고 원소 기호도 알아야 되고 해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DNA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 사람 몸에 있을 때, 자, 아까 제가 핵이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죠. 뭐 진핵생물이든 원핵생물이든 이렇게 DNA를 다 가지고 있고요.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핵 안에 있고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핵은 없어요. 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요 그린 요 이중 나선 구조 얘들을 DNA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DNA는 단일 나선일 수도 있어요. 이중 나선일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더블 스트랜드 DNA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얽혀 있는 형태로 보통 그리게 되고요. 자, 얘들은 단위를 다시 하나하나 쪼개보게 되면은 자, 이런 분자라고 하는 애들이 붙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공유 결합이라는 걸로 붙어 있는데, 자, 이런 건 뭔지 몰라도 돼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얘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세요.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얘들은 지금 강한 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한 줄 한 줄, 서로 두 줄이죠. 그래서 두 줄이 강한 결합으로 붙어 있고, 얘들이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꼬여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여가지고 들이 이중 나선을 형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이제 분자 단위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런 분자 단위는 DNA는 총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C, G, T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A는 아데닌, 그 다음에 C는 시토신, 자,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자, 그 다음에 T는 티민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에 각각 하나가 이런 네 가지로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얘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서로 이렇게 쌍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각각 쌍을 이룰 수가 있고, 이렇게 쌍을 이루면은 약한 결합으로 얘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들이 올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데닌 옆에는 티민이 오는 거고요. 반대로 티민 옆에는 아데닌이 오게 되고, 시토신 옆에는 구아닌이 오게 되고, 구아닌 옆에는 시토신이 오게 되죠. 그래서 A, C, G, T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을 여기는 2개 그었고요. 여기는 3개 그었는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소 결합이라는 걸로 얘들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아직 수소 결합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뒤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수소 결합을 3개, 얘들은 2개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결합이 3개니까 훨씬 더 강한 결합을 가지겠죠. 자, 이 정도는 상식으로 조금 알고 갑시다. 그래서 아데닌과 티민은 약한 수소 결합, 시토신과 구아닌은 강한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DNA예요. 자, 그리고 얘들의 길이는 엄청 길어요. 뭐 길까지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지만 엄청 길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이런 애들을 뉴클레오티드라고 하고 염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염기. 그래서 구조는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염기들이 각각 쌍을 이루고 들어있고, 얘들이 이제 서열이 이제 2의 4승 확률로 각각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하나가 정해지면 여기는 어차피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A가 오면은 여긴 당연히 T가 올 거고, 여기 G가 오면은 C가 올 거고 하는 식으로 짝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열들이 있게 되면요, 이런 서열을 우리는 이제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자. 그래서 이런 서열들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이제 암호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A, C, G, T로 이루어진 요 행렬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유전자가 암호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암호가 되어 있으니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테인이라서 PTN이라 앞으로 제가 쓸 거예요. 단백질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단계는 제가 그냥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사실 메신저 RNA라고 하는 놈이
중간에 한번 거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지만 결론적으로 DNA는 나중에 전사를 거쳐서 메신저 RNA가 되고 메신저 RNA가 번역을 거쳐가지고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DNA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반복을 할 거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요 단위가 지금 요렇게 번역이 되는 부위가 요만큼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여기는 번역이 안 되는 non-coding 부위가 있어요. 번역이 안 되는 부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번역이 되는 부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번역이 되는 부위들을 이제 암호화 부위, 그리고 유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현이 되는 부위가 보통 유전자라고 하고, 비암호화 부위라 하죠. 이렇게 발현이 안 되는 부위를 비암호화 부위, 뭐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런 부위는 그러면 쓸모가 없는 부위냐? 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부위가 아니라, 이런 부위가 있어야 이런 암호화 부위가 번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직접 코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위가 있어야 이런 유전자 발현의 조절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DNA가 구조를 유지함에 있어가지고도 또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DNA 자체를 유전 물질이라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DNA 구성 물질은 방금 다 했죠.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팀과 같은 염기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자, 뭐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염기, 그 다음에 뉴클레오티드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사이드, 요런 말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분자 구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지금 요 염기입니다. 염기가 가장 작은 단위고, 얘들이 이제 조금 더 커지게 되면은 뉴클레오시드가 되고요. 자, 이거 제가 순서를 그냥 막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제일 작은 단위, 최소 단위, 이게 두 번째 단위, 이게 세 번째 단위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 큰 거부터 설명할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기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당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 염기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분자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그리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일단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게 되고, 요거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를 한다, 뉴클레오티드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인산기가 빠진 부분, 요만큼을 자, 뉴클레오시드 혹은 뉴클레오사이드를 한다. 요 개념만 잡고 갑시다. 그 다음에 요 아까 남아있는 요 부분을 염기를 한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구조가 똑같아요. 아까 ACGT 모두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 모두 인산과 당 부분은 구조가 동일하지만 요 염기, 요 부분이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DNA 구성 물질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ACGT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전자에 발해봅시다. 진 익스프레션 돼 있는데, 유전자 속에 이제 정보에 따라 가지고 이 아까 세포 산물들인 단백질들을 생산을 할 수 있죠. 그런 과정 자체를 유전자의 발현이라 부릅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 D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유전자 발현이라 부른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유전체 학이라고 나오네요. 자, 얘들은 DNA 염기 서열을 대량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유전체 게놈이라고 있습니다. 자, 게놈은 한 생물체가 있으면은 이걸 이제 유전을 통해 가지고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이 모든 유전 정보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그래요. 모든 유전 정보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그러고, 자,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 유사한 염색체들을 각각 한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쌍 안에서 이제 한 벌이라겠죠. 그 각각을 나누면은 이 한 벌 안에는 한 30억 개의 요 아까 길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총 합쳐가지고 30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고 사람 기준으로, 뭐 숫자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엄청 많다, 그냥 이 정도 느낌만 잡고 가세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쉽게 말해서 요런 애들이 막 뭉쳐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막 뭉쳐가지고 애들이 뭉쳐있는 애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한 벌 안에는 30억 개 정도 있다. 요 30억 개가 염기쌍의 개수예요. 요 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해가지고 총 30억 개 쌍이 이쪽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전체학 봅시다. 유전체학은 하나는 아니면 그 이상의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을 유전체학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냥 문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체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단백질 DNA에서 나중에 이제 전서와 번역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다 했는데, 이런
단백질들의 전체, 그 다음에 그 특성을 연구하는 게 단백질체학, 프로테오믹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테옴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하나나 그룹의 이제 세포에서 발견되는 혹은 발현되는 단백질 세트 전체를 그냥 단백질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정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자, 여기 두 개 바꿔주시고요. 자, 얘들은 자, 대량의 어떤 분석 기술로 가지고 이제 얻은 데이터들을 체계화해 가지고 DNA에 의해 가지고 암호화된 모든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번역되지 않은 RNA 활동이 이제 어떻게 세포 전체 생물에서 조율되는지 밝히는 학문인데, 자, 말이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제가 RNA는 뭐라 했냐면은 여기서 DNA가 RNA를 거친 다음에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이 DNA는 매우 귀해요. 그리고 여러 벌 있으면 안 됩니다. 각각 세트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항상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자, 얘들이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하면은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의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애들은 금방 다시 분해시켜 버려요. 자, 이런 중간 물질을 이제 RNA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 제가 mRNA 붙였죠. 이게 메신저의 약자거든요. 자,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RNA다 해가지고 중간에 RNA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DNA가 요 RNA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RNA가 전부 다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 RNA 자체들도 나중에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런 RNA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고 조율이 되는지 그런 거를 연구하는 거를 생물 정보학이라 부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생물계의 상호작용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물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머릿속에 자주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자는 뭐다? 아까 태양 에너지를 광합성을 이용해가지고 포도당 할 때 이런 당들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양분 속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에너지로, ATP와 같은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애들을 생산자라 한다. 출처는 어디다? 태양 에너지. 얘들을 생산자라 하고요. 쉽게 말해서 식물이죠. 자, 그다음 소비자는 그냥 동물이라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런 생산자나 다른 또 소비자들을 섭취하는 생물 종들을 소비자라 부르고요. 컨슈머. 자, 분해자는 아까 말한 균류들, 즉 세균이나 아니면 곰팡이 같은 애들. 자, 이런 애들이 죽은 생물체들을 분해해가지고 환경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들이 영양 덩어리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죽은 애들을 분해해가지고 영양소로 분해하게 되고 이런 영양을 다시 생산자인 식물이 흡수를 해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만들 때 보조적인 양분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생물체 내에 상호작용되어 있는데 자, 분자 수준에서 상호작용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대먹임과 양성 대먹임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이 요 두 가지를 나타내는 건데 뭐냐 하면은 어떤 대먹임 작용, 피드백이죠. 요걸 통해 가지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 반응을 하는 반응물질이 생성물, 그 결과물이 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조절하는 거를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먹임이 뭐냐면은 자, 음성 대먹임과 양성 대먹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때 보통 효소가 작용을 하게 돼요. 효소란 애들이 반응 속도를 이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또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생성물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생성물과 함께 부사적인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졌을 때 뭐 생성물이든 플러스 알파든 얘들이 요 과정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요 과정을 이제 잘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막는 거를 음성 대먹이랍니다.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얘들이 만약에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은 쌓이게 되겠죠. 생성물들이 막 쌓이면은 좋지 않은 영향을 또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조절하는 거를 음성 대먹임 혹은 네거티브 피드백 이렇게 말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혈당 조절이 있습니다. 자, 당은 필요하죠.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하지만은 당이 너무 과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또 당뇨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당이 부족하면은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당들이 모여있는 집합 덩어리 또 분자가 있어요. 자, 얘들을 분해해가지고 원래 포도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얘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포도당이든 아니면 ATP든 이런 에너지 산물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 중간 과정을 억제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포도당이
점점 감소를 하겠죠. 없어지니까 얘는 소모를 할 거고 이 과정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런 거를 음성 피드백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성 데모김 혹은 포지티브 피드백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음성 데모김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양성 데모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혈액 응고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먼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양성 데모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거꾸로예요. 최종 산물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더더욱 자기 자신을 촉진시키는 현상을 양성 데모기라 합니다. 자, 혈액 응고 과정 이런 게 대표적인 양성 데모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상처가 났습니다. 피부가 있는데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혈관에서 피가 막 터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들을 막아야겠죠. 자,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을 때 조금 막았다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더 막 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우리 몸은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효소작용 다 배울 건데 이런 과정은 양성 데모긴 과정으로 일어난다라고 기본반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태계 상호작용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생물체가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그렸지만 동물이라고 칩시다. 꼬리가 달리면 동물이 되겠죠. 이런 동물들이 뭐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환경도 얘들에게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사는 장소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후, 클리메이트. 기후 같은 경우에는 온도나 강수량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양 물질 이런 애들도 강한 영향을 얘들이 사는데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먹이가 많은 곳, 그런 곳에서는 얘들이 막 서로 뭉쳐 살 겁니다. 뭉쳐 살 거고, 만약에 먹이가 듬섬 발견이 된다. 그럼 얘들이 여기 한 마리, 뭐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얘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살면은 또 서로 간에 또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다 생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학은 그리고 제가 기본 강의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한 번에 퉁쳐가지고 나중에 전공생물에서 모두 다 할 거예요. 즉 유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생태학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물학적인 개체 수준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까지 영향을 받는 수준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자, 그냥 단순히 개체 수준에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개체 생태학.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뭐 자신의 짝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생리적으로 살아간다든지 어떻게 행동한다든지 생물의 구조는 어떻다든지 이런 걸 보는 게 개체 생태학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오르가니저널 에콜로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거는 알려드리는 이유가 기출이 영어로 돼서 그래요. 요거를 개체 생태라고 합니다. 뭐 쉽죠?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개체 다음에 이제 개체군 아까 우리 배웠죠? 개체군도 보는 생태학이 있습니다. 자, 개체군은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고요. population ecolog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지리 내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한 종의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시간의 경감에 따라 가지고 개체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같은 종들이 막 많아지는지 늘어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그리고 걔들이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변하는지 그런 것까지 연구하는 거를 개체군 생태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군집 생태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군집 생태학은 뭐냐면 영어로 커뮤니티 에콜로지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군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 특정 지역 내에 서식하는 모든 종을 말이야. 아까 개체군은 한 종을 의미했고 군집은 여러 종을 의미합니다. 모든 종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군집 생태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서로 누가 누굴 잡아먹는 포식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네 먹지 마, 네 먹지 마 하면서 이루는 경쟁 이런 모든 종 간의 상호작용이 군집 구조랑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 그런 거를 군집 생태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계 생태학이라는 게 있어요. 에코시스템 에콜로지라고 합니다. 생태계 생태학 영어로 에코시스템 에콜로지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일단 생태계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특정 지역 내에서 모든 종의 군집 그 다음에 걔들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인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생태학은 이런 생물과 환경 간의 어떤 에너지 흐름, 그 다음에 어떤 화학적인 순환 관계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생태계 생태학이라 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관 생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관이라는 거는 랜드스케이프, 바다는 시스케이프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생태계들이 맞닿아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모자이크를 의미합니다. 경관 딱 멀리서 봤을 때 굵직굵직하게 경관들이 막 보이겠죠.
이런 거를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데, 자, 쉽게 말해가지고 경관 생태학이라 하면은 이 다수의 생태계에서 이제 걸쳐져 있는 어떤 에너지,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어떤 생물들의 교환을 제어하는 어떤 요인들, 그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는 거를 그냥 경관 생태학이라 한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추상적인 것 같아갖고 예를 들면은, 자, 여기 호수가 있다 칩시다. 호수가 있고 여기 육지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육상 생태계가 있겠죠. 이 육상 생태계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 때 얘들이 막 호수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어떤 영향들이 어떤 생물들, 이렇게 호수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이제 경관 생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위에 것도 예를 들어보면은 뭐 생태계, 생태학 이런 거는, 자, 예를 들었고 수상 생태계가 있다 칩시다. 수생 생태계가 있다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수생 생태계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광합성을 하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런 거를 보는 걸 이제 생태계, 생태학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개체군 생태학하고 군집 생태학이 있었는데, 자, 군집은 모든 종들의 개체 집단이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숲이 있다 칩시다. 숲이 있을 때 이 숲에서 어떤 요인들이 이 숲을 구성하는 종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군집 생태학이라고 하고요. 자, 반면에 그냥 호수가 있을 때 새들이 그냥 모여 산다고 칩시다. 자, 새들이, 나무 아니요, 새입니다. 새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을 때 어떤 환경 요인들이 얘들이 짝짓기 하는 어떤 번식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 보는 걸 이제 개체군 생태학 한 종만 봤죠. 자, 그 다음에 개체 생태학은 이런 한 개체가 있을 때, 아까 이런 뭐 새가 있다 칩시다. 새가 있을 때, 자, 얘가 얘 입장에서 어떻게 누구를 왜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개체 생태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생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생태학. 자, 얘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 같은 게 생물권에 살고 있는 이 생물들의 기능이랑 분포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는 거를 지구 생태학이라고 해요. 자, 영어로는 글로벌 에콜로지랍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을 때 이 지구 위에 대기의 흐름이 생기겠죠. 대기의 흐름이 이렇게 막 생긴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공기 순환이 전 지구적으로 어떤 패턴을 통해 가지고 생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지, 그러면은 지구가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치면은 어디는 북극이 되겠고 여기는 남극이 되겠고, 왜 북극에는 이런 생태가 형성이 돼 있고 왜 남극에는 이런 생태가 형성이 돼 있고, 자, 이런 거를 보는 걸 지구 생태학이라 한다. 어렵지 않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글로 줄줄줄 설명을 한 다음에 다음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 1번 지구 생태학, 2번 경관 생태학, 뭐 3번 생태계 생태학, 4번 군집 생태학, 5번 개체군 생태학,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적혀있는 과목 보도록 할게요. 생물체 간 상호작용 돼 있는데, 자, 이건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생태계 수준에서 이제 생물체는 다른 생물체랑 상호작용을 서로 하게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이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 다 뭐 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생물체 간의 상호작용이다 부르고요. 자, 그다음 생물과 물리적 상호작용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햇빛, 빛이 있으면은, 자, 얘들은 잎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파리로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파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파리는 이제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 가지고 요 에너지를 얘들을 당으로 만들어 내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들을 붙여야겠죠. CO2와 CO2를 막 붙여야 됩니다. 6개를 붙이게 되는데 얘들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이제 산소를 방출을 획득하고 산소는 방출했죠. 그래서 얘들이 반응물, 생성물, 부산물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를 만들어냈지만 이런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초식 동물들은 호흡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만들어낸 생성물, 포도당을 이파리를 뜯어먹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영양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영양분들은 동물들이 이제 죽겠죠. 죽게 되면은 그게 다시 무기질로 토양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식물의 뿌리를 통해 가지고 흡수돼 가지고 또 식물로 돌게 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서클을 그리게 될 겁니다. 자, 3번 인간의 환경과 상호작용이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요거는 화석연료 얘기할 때 많이 나와요. 편입에는 잘 안 나오는데 피트에는 몇 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한 150년 정도 갑자기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산화탄소는 식물들이 이렇게 흡수를 해가지고 포도당으로 고정을 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대기 중에서 이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얘들이 원래 지표에 이제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지표를 막 가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햇빛이 지표를 가열해 가지고 다시 반사돼 가지고 돌아 나가야 돼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복사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주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다시 지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 열기가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한 1도 정도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캠벨에 나오는 말인데 한 21세기 말에는 한 3도 정도까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해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의 대표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다. 다른 물질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다. 다른 복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황산 이런 거 넣어가지고 메탄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산화탄소 이런 거 넣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편입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다음 진화 봅시다. 진화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사실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양성에 체계화되어 있는데, 자, 우리 아까 한 180만 종 정도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부 속명과 종소명으로 학명을 붙여줬습니다. 학명을 붙여가지고 다양성을 체결해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생물의 세 가지 영역 도메인, 요것도 아까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박테리아, 알케아, 유케리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시 진핵생물 안에는 아까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세균은 극단적인 지구상 환경에서 생존하는 애들, 그 다음에 진핵생물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식물계는 특히 육상식물을 주로 의미를 하고요. 광합성을 수행하는 다세포생물, 그 다음에 균계는 아까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영양원을 흡수하는 애들, 동물계야 뭐 잘 알 거고요. 다른 생물체를 섭식하는 다세포생물.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른 도메인으로 묶였는데 지금은 이제 DNA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DNA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식물, 균계, 동물계 여기랑 더 유형 관계가 가깝다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이쪽에 넣고는 있는데 걔가 아직 논의 중이에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시험은 안 나올 것 같다. 자, 요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과학적 탐구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이제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하죠. 실험을 해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과학적인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귀납적 탐구 방법은 뭐냐면은, 자, 하나의 경험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경험을 하니까 요건 또 요래. 또 그 다음에 요런 경험을 하니까 또 요건 요래. 자, 그랬을 때 요거를 모두 합치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아주 까마귀를 관찰하니까 까맣더라, 까맣더라, 까맣더라. 그럼 모든 까마귀는 까맣구나. 요런 거를 귀납적 탐구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다윈의 진화론이 이렇게 나왔죠. 귀납적 탐구법으로 나온 게 진화론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윈이 이제 비그로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핀치 새라고 하는 새 부리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종마다 서로 다른 같은 섬 안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같은 이런 군도 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부리가 짧고 여기서는 부리가 길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얘들이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마다 서로 같은 핀치새임에도 불구하고 종마다 서로 다른 식으로 발달을 해왔구나, 진화를 해왔구나. 요거를 이제 기납적으로 여기도 관찰, 여기도 관찰, 여기도 관찰을 해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종마다 변이가 존재를 한다. 이거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생물은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이제 기납적 탐구고요. 자, 일반적으로 과학은 연역적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연역적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사실을 하나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검증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시가 파스테르가 이제 탄저병 백신 개발할 때 써먹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탄저병은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고 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나중에 어차피 외우게 될 거니까 지금 외워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실러스 안트라시스라고 하는 세균이 있는데, 바실러스 균이 이제 탄저병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미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알려져 있었어. 얘들이 탄저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상 관찰을 요걸로 한 거고요. 만약에 이 병을 일으키는 균의 독성을 이제 약하게 만든 다음에 동물에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동물은 병에 안 걸리고 나중에 더 강한 요 바실러스 균에 감염이 되어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이제 열 처리, 그 다음에 강력하게 산소를 처리해가지고, 산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소 노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ROS라고 배울 건데 단어만 그냥 잠깐 보고 가세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약화시켜요. 세균들이 양에 주사를 했을 때 얘들이 그냥 독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약화시켰습니다. 그 뒤에 양에게 접종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양들에게 더 강력한 바실러스균을 투입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이제 살아남은 거죠. 자, 이때 요 실험 과정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대조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요런 거를 실험군이라 하고요. 자, 대조군은 뭐냐? 지금 얘들이 균을 주사했는데 생존을 했죠. 그럼 얘들이 약해서 그냥 얘들이 살아남은 건지, 아니면은 요 약한 균을 먼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건지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그냥 얘들을 처리하지 않은 그냥 일반 양들, 여기에 균을 주사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얘들은 죽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탄저균 백신, 이런 식으로 약화시킨 탄저균을 주사를 하면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해가지고 연역적 방법으로 탄저균 백신을 개발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같은 말이에요. 과학의 탐구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문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 왜 항상 의문을 품는 게 문제인식 과정이죠. 자, 그래서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양들은 이렇게 보니까 전에 한번 걸렸던 양들이 생존을 하는 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에 세균에 감염된 양들이 생존을 하지? 라고 문제 인식을 하게 되고, 가설 설정. 아, 그러면은 약한 놈들이 먼저 감염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얘들이 생존을 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어떤 해답을 미리 내는 겁니다. 방금처럼. 자, 그 다음에 탐구 설계가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런 가설이 타당한지 검증을 하려고 어떤 대조 실험들을 이렇게 실험을 하면 되겠구나, 열처리를 해가지고 세균을 약화시키면 되겠구나 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탐구 설계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실제 실행을 하는 걸 이제 탐구 수행이라 좀 어렵지 않죠. 가지고 이런 설계에 따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하고 검증한 자료를 얻어내는 과정을 탐구 수행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료가 나왔을 때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탐구 결과 얘들은 생존율이 얼마고 얘들은 사망률이 얼마다. 자, 이런 것들을 표나 그래프 등을 정리를 해가지고 상관관계나 경향성, 규칙성 등을 찾아내는 거를 자료 해석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료를 해석해가지고 객관적이고 또 타당한 결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결론이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얘도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이 가설은 부정돼가지고 또 다른 뭐 가설을 만들어내야겠죠. 혹은 실험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문제점을 다시 피드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열처리나 아니면 산소 처리로는 독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독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라든지,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한 다음에 똑같이 실험을 또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가설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일반화는 이제 보편적이고 어떤 포괄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일반화라 하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도출된 결론이 일반화까지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학설이나 법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은 관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기된 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는 게 가설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탐구 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어떤 사항이 있느냐? 자, 반드시 대조 실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두 가지를 두고 대조 실험을 해야 돼요. 즉, 대조군은 검증하려고 하는 조건을 변경을 안 한 상태로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는 집단을 대조군이라 하고요. 자,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가설에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던 요인을 변경하거나 혹은 뭐 제거를 하거나 독성을 제거했죠. 이런 식으로 한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인은 그냥 변수예요. 그래서 독립변인, 조작변인, 통제변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종속변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숫자를 잘 보세요. 독립변인 안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인은 종속변인과 같은 그룹인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독립변인이 뭐냐면은
이 어떤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거 있죠. 아까 독성을 제거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변인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세균의 뭐 양이라든지 뭐 몇 마리 이상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험 기간 동안 동일하게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통제변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조작을 하는 거 변인 중에서 그다음 이런 변인 중에서 조작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둬야 되는 거 이런 거를 통제 변인 이렇게 부르고요. 걔들은 다 독립 변인 안에 속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종속 변인이 있는데 얘들은 조작 변인을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얘들을 변화를 시키니까 실험 결과에서 어떻게 종속적으로 따라가지고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결과들을 종속 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변인 안에는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이 독립 변인 안에는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다. 조작 변인은 내가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거, 요게 원인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 통제 변인은 얘를 건드리면은 실험 결과와 상관없이 뭔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가설과 상관없이 바뀌게 되는 애들을 통제 변인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요 정도 하고 끝내도록 하고요. 자, 계속 2장 이어가지고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